네, 안녕하세요. 니짱TV 니짱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12월 10일 날 벤츠가 재밌는 발표를 하나 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요 화면은 이제 벤츠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이 기사의 타이틀을 보시면 벤츠가 세계 최초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 승인을 받았다. 어떤 시스템? Conditionally Automated Driving. 조건부 자율주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조건부 자율주행은 SA 레벨 기준으로 했을 때 레벨 3에 해당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SA 레벨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A J3016은 자율주행 단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토노머스라고 안 그러고 오토메이티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단계 이하로는 자동화, 주행 보조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는 도중에도 저는 레벨 3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자율주행 레벨 3라고 표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목만 보면은 벤츠가 레벨 3의 인증을 받았다. 근데 뭐 세계 최초 쪽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 되게 재밌죠. 그냥 뭐 세계 최초로 레벨 3를 개발했다. 혹은 세계 최초로 레벨 3를 양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월드 퍼스트 뭐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월드 퍼스트 인터내셔널리 밸리드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래 본문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독일 정부가 이 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했다. 어떤 걸 근거로 UNR 157이라는 법규를 근거로 승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벤츠의 레벨 3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UNR 157이라는 법규를 만족시켜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UNR 157이라는 법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AL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로 유지에 관한 법규예요. 그래서 근데 이 법규를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법규는 미국과 유럽으로 양분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국가에서 자국에 맞는 자동차 법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스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규를 만드는데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시장에서 만든 법규를 그대로 인용해서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자국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서 채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UN 법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법규이기 때문에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이 UN R157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 레벨 3 벤츠의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네들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의 과장은 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밑에 다시 보시면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시스템 인터내셔널리 하고 2번 주석을 달아놨는데 2번 주석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EC 컨트랙팅 스테이트 include State of EU, 영국, 재팬, 코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국가에서도 자기네들 나라의 실정에 맞게 뭐 법규를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벤츠가 여기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UNR 157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특정 조건에서는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한다는 말은 즉슨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서 굳이 전방을 주시하거나 운전대를 잡거나 뭐 운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모든 운전에 대한 책임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운전에 대한 책임이란 단어보다는 운전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어쨌든 운전을 시스템이 하는 건데 근데 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해제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만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인데 고속도로를 나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속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제어권을 전환하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가져가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운전자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이후부터는 수동으로 주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레벨 3의 개념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파일럿 벤츠의 레벨 3 시스템은 이런 조건이 붙는데요. 최대 시속 60km/h 미만에서만 조건부 자율주행 모드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니라 특별히 속도 외에도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헤비 트래픽, 교통량이 많거나 아주 혼잡한 그런 상황, 어디에서 고속도로,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모순이죠.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선 제목은 Internationally Valid System Approval이라고 했으니까 살짝 과장한 측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내려서 보시면 이 시스템은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레벨 3가 작동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어떤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운전자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레벨 3가 작동할 수 있게 되면 아마 클러스터나 디스플레이에 뜰 거예요. 지금 레벨 3 쓸 수 있다고 상태 표시 등이 뜨면은 그때 운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레벨 3를 시작하고 싶으면 뭐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되고, 레벨 3 쓸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냥 내가 계속 운전하고 싶다라면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레벨 3를 쓰겠다, 드라이브 파일럿을 쓰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막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조건이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가 막혀서 60km/h로 계속 교통량이 유지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교통량이 원활해져서 시속 80km, 90km까지 가게 됐다. 그러면은 이 주행 조건은 해제가 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시스템의 운전자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어권 가져가세요. 그러면 운전자가 앉아있다가 그 제어권을 바로 받아들여서 수동 운전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율주행 조건이 해지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벤츠가 드라이브 파일럿을 만들면서 각각 지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지정 조건이 해지될 상황이 되면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구할 텐데, 동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비상 자동차, 뭐 앰뷸런스나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오면 자율주행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운전자한테 제어권 넘긴다. 그래서 운전자가 적절히 피해줄 수 있게 한다. 그 비상자동차를 피해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율주행 조건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그 조건들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레벨 3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운전자는 뭘 해도 됩니까? 뭐 게임을 해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자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니까.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벨 3가 작동하고 있는, 레벨 3 자율주행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SA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운전자는 운전의 의무가 없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뭘 해도 된다, 뭐 영화를 봐도 된다, 게임을 해도 된다, 자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선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제어권을 받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제어권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화 봐도 됩니다, 자도 됩니다 이런 말 하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방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레벨 3 정의에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레벨 3에서.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차에서 자율주행 되면 뭐 하겠어요? 핸드폰 보고 영화 보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허용해 줄 수 있어야지 사실 상품성을 갖게 될 텐데, 제조사는 그런 걱정을 하겠죠. 아, 그렇게 우리가 영화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보다가 너무 심취해가지고 제어권 전환 요청을 못 받고 그대로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벤츠의 아이디어는 재밌습니다.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파일럿은 분명히
non-driving task, 즉 주행이랑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이 주행과 상관없는 행동들이 벤츠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때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자율주행하는 동안에 유튜브 봐도 되고 넷플릭스 봐도 되는데 너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벤츠에 있는 터치스크린에서 나오는 걸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넷플릭스를 보는 행동, 똑같이 유튜브를 보는 행동인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제어권 전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너무 심취해 있으면 내가 제어권 요청을 차가 해줘도 내가 잘 못 받아들이겠죠. 눈치를 못 챌 수가 있겠죠. 근데 벤치에 있는 터치스크린에서 나오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화면을 통해서 제어권 전환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그 경고를.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넷플릭스를 보다가 그 경고를 놓쳤다. 그러면은 시스템을 아예 꺼버리면 되겠죠. 넷플릭스를 꺼버리게 되고 꺼서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송출해주면 운전자는 분명히 이거 왜 꺼졌지? 화면을 볼 텐데 그 화면에 경고 문구가 있어. 운전대 잡으세요.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이제 안 되는구나. 내가 운전대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고서 수동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는 레벨 3의 정의에 맞게 자율주행이 되는 동안에는 운전과 관련 없는 행동에 집중을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단 차량 내에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사용할 때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법규 문제라기보다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똑같이 제어권을 안 받았어. 제어권 요청을 했는데 내가 안 받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넷플릭스를 내 핸드폰으로만 보고 있다가 제어권 요청을 못 받았냐? 아니면 벤치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보고 있다가 제어권 요청을 못 받았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 소재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레벨 3 시스템에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제조사 책임이다.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하는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법규와 법리적인 해석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조건을 보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60km/h 미만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조건은 사실 정말 누구나 운전하기 싫어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만 자율주행을 해줘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혼다가 지난 4월이었나요? 레전드 하이브리드에 이제 TJP라는 레벨 3 시스템을 장착하고 나왔을 때 이제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작동 조건이 50km/h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10km 더 적은 환경이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비난을 하더라고요. 비꼬더라고요. 50km 미만으로 가는 게 무슨 자율주행이야? 그거밖에 안 되냐? 기술력이 저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벤츠가 60km라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제한 조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혼다는 저렇게 욕먹었는데 똑같이 저속으로 들고 나온 벤츠는 잘한다고 역시 벤츠다 이런 말을 듣는 거 보면서 이게 브랜드 파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조건은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0km/h 시스템 미만일 때만 가능한 것이 두 가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동 조건 관점에서.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시켜져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서는 운전자는 주행과 상관없는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벤츠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깔린 이유는 그 외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는 자율주행차가 제어권을 전환하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제를 좀 깔고 드라이브 파일럿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벤츠 S클래스, 그 다음에 EQS에 적용돼서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석도 있어요. 지금
드라이브 파일럿 작동하는 동안에는 이제 주행과 상관없는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ancillary task 주석 3번을 보면 근데 그 행동들이 각 나라의 도로교통법규는 만족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럴 것 같은데 주행 중에 핸드폰 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주행 중에 핸드폰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자율주행차에서는 아닐 테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차에 대한 도로교통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도로교통법규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주행하다가 뭐 핸드폰 보면 안 되겠죠. 그럼 벌금을 부과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벤츠 입장에서도 우리 드라이브 파일럿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쓰셔도 돼요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나라가 있을 거니까. 아마 독일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도 자율주행차는 참 이슈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래서 지금 독일이 인증한 이 시스템이 UNR 157이라는 법규 기반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이 지금 UNR 157이라는 법규의 원문입니다. 이 법규의 제목을 보시면 ALKS예요. Automated Lane Keeping System. 자동으로 차로 유지를 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거고, 이 법규의 어플리케이션, 즉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뭐냐면, 쭉 보시면 이렇게 인트로덕션 부분에 나와 있는데, AL 케이스는 글자를 좀 키울게요.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보행자도 없고 사이클리스트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반대방, 서로 이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잖아요. 상행, 하행 이런 식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선을 어떤 물리적인 분리막으로 막아둬야 된다. 우리 고속도로 생각해 보면은 가드레일 있잖아요. 가드레일 있고, 가드레일이 아니죠. 중앙분리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피지컬 세퍼레이션 형태로 분리대가 쳐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통제된 환경. 실제로 여기 있는 설명을 다 읽어보면 결국엔 고속도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내나 이런 곳에서 주행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ALKS, UNR157 법규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규를 보시면 됩니다. 법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 같이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났어요. 역시나 이런 기사 나올 줄 알았습니다. 벤츠가 테슬라를 뭐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때로는 이겼다, 앞섰다. 어떤 면에서 앞섰냐? 핸즈 프리 드라이빙 on the autobahn.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앞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유럽 오토뉴스에서도 그대로 제목을 가져가서 벤츠가 테슬라를 이겼다. 핸즈 프리 드라이빙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테슬라는 핸즈 프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요. 핸즈 온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도.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줄 세우기식의 이슈거리고요. 사실 저번에 SAJ3016 자율주행 레벨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레벨이 높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당연히 레벨이 높을수록 어렵겠지만 사용자의 편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레벨이 높다고 좋은 건가는 퀘스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벤츠와 테슬라를 이야기를 들면, 테슬라는 핸즈프리는 안 되죠.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쓰면 굉장히 잘 갑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OEM 중에서 거의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오토파일럿은.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핸즈 오프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벤츠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만 핸즈 오프, 핸즈 프리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주행에서는 오토파일럿보다 벤츠의 주행 보조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벤츠의 시스템이 더 좋은가요? 테슬라의 시스템이 좀 더 좋은가요? 이거는 뭐
개인의 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고속도로가 막히는 길은 전 잘 안 가거든요.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구간을 잘 안 다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통행량이 좋은, 교통 흐름이 좋은 구간에서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레벨 3 시스템이 제 차에 있다라고 해도 그 시스템이 60km/h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평소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3 시스템이 주는 효용성보다 더 훌륭한 레벨 2 주행보조 시스템이 주는 효용성이 저한테는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벤츠의 레벨 3와 테슬라의 레벨 2를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레벨이 숫자가 높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다. 기술적 구현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사 내용에 보시면 아까 보니까 앞서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ahead라는 표현을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테슬라보다 앞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테슬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의 자신감으로 말씀드리는데 테슬라는 레벨 3를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제 채널 첫 영상에서 테슬라에 대한 개발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테슬라는 그냥 무조건 고등자율주행, 즉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 거지, 사실 레벨 4도 아니에요. 레벨 5를 하고 싶은 거지, 레벨 2에서 3로 가고 3에서 4 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오토파일럿을 써보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주행 보조가 아니라 그냥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서 다 세팅을 해놨다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걸 제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걸 자세히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레벨 3를 할 생각이 없는데 벤츠가 레벨 3가 나왔다고 테슬라보다 먼저 레벨 3를 했다, 앞서 나갔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가시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한 2년 전만 해도 2년 전에는 레벨 3 동행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제조사들이 계속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레벨 3 뛰어넘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포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인데 포드는 레벨 3 안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레벨 3 개발 동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안 하겠다고 했냐면 레벨 3 효용성이 그렇게 레벨 2보다 크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도 어렵고 차값도 비싸지고 무엇보다도 제어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어권 전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어권 전환을 운전자가 제대로 못 받았을 경우에 사고가 난다. 그럼 그때의 책임 소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레벨 3는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큰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레벨 3 뛰어넘고 레벨 4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레벨 3를 하는 제조사들이 저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레벨 3를 안 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비교해서 벤츠가 먼저 레벨 3를 했다라고 굳이 꼭 집어서 테슬라를 이야기하는 거는 큰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 인증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렸고요. 아직 좀 자율주행 레벨이 헷갈리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자율주행 레벨에 대한 설명 영상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벤츠가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레벨 3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증에 성공을 했고요. 인증을 받았고 이제 독일에서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3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은 고속도로에서 60km/h 미만의 속도에서만 작동이 가능하고, 그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에는 운전자는 벤츠가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을 이용해서 주행과 무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율주행을 못하게 되면 제어권 전환을 요청을 날릴 거고, 그럼 운전자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어권 전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율주행 단계가 높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와 비교는 큰 의미 없다. 그리고 테슬라는 레벨 3를 할 생각도 없는 제조사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시양이었습니다.